내년이 돼 봐야 알겠지만 주도주의 흐름이 좀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본다면 1월 달에는 중소형주들이 연중에서 가장 강하게 랠리가 펼쳐지는 달이다라고 해서 이제 1월 효과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어느 정도 또 한번 끝나고 나면 결국에는 이제 실적도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실적에서 가장 자신감을 나타낼 수 있는 섹터라면 눈 부릅뜨고 결과적으로 어떻게든 몰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나와야 되겠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중에서 제일 센 거, 가장 강한 거, 그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붙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국장에서 사람은 남는 길이고, 이퀄 주도 섹터라고 하잖아요. 또 내년에도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나올 거라고 보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뭐 저희들도 보다는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 더 힘드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그리고 12월에 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마무리가 됐고, 일단은 코스피 마이너스 9%, 코스닥 마이너스 21%로 마무리는 됐는데, 일단 뭐 외국인들의 수급도 정리는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좀 고개를 들었던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내년 증시를 준비하면서 두 분께 투자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짧게 오늘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팀장님께서 먼저 총평해 주시죠. 네,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죠. 예. 네, 마지막 거래일이라서 오전에는 사실은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코스닥은 그래도 이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이제 좀 아쉽게도 맞아요. 2,400선, 뭐 그게 뭐 엄청나게 의미가 있거나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기사 한 줄을 또 쓸 수 있거든요. 기분이란 게 있죠. 네, 기분도 그렇고 뭐 2,400선 하회 이렇게 또 아마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하회한 부분이 상승을 지키지 못하고 하회한 부분이 좀 아쉽고, 그래도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이제 코스피도 물론 하시지만 코스닥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높은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코스닥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그래도 한 1.8%인가요? 상승세로 끝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까지도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라면 올해는 여전히 그래도 환율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네, 환율이 1,470원 오늘도 위에서 결국에는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물론 이제 달러가 다른 통화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뭐 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미국의 경기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108선 위에서 달러 인덱스가 움직이는 바람에 그 부분에 영향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국내적인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 이 부분이 뭐 우리나라 원화에 좀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 1997년 말 기준으로 그 이후로 거의 20 몇 년 만에 최고치 수준으로 뭐 마무리된 거다라는 뭐 헤드라인을 본 것 같습니다, 오면서. 그래서 그 환율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뭐 삼성전자 매도도 당연히 연동이 됐지만 외국인들 수급이 전체적으로, 요 그림 한번 마지막으로 요거라도 잠깐 한번 볼까요? 코스피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 거의 7월 달을 고점으로 빨간색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나 빠져나가니까 뭐 장이 특히나 지수 자체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검은색이 이제 지수인데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내년도에는 이제 이 환율이 상당히 이제 어떤 방향을 보이냐에 따라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지금보다는 그래도 환율이 이제 과거보다는 이제는 좀 레벨이 높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는 나오지만, 그래도 여기보다 더 이제 우리 원화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다라면 외국인들이 좀 뭔가 환차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저가 매수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노리면서 좀 들어와 주기를 지금으로서는 아직 희망하면서 올 한 해 뭐 차분하게 좀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팀장님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대표님께서도 좀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장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맘쯤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통 한 해 좀 마무리하고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게 되면 이제 배당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오늘 올해 이만큼 했으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전략을 짜가면서 어떤 시장으로 이렇게 쭉 한번 좀 펼쳐보는데 시계 제로입니다. 예, 그런 상황 쪽에서 물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6개월째 월봉상 음봉이고 항상 짝수년도에는 안 좋고 그럼 그 반발 2년 연속으로 연봉으로 음봉 나온 적 없고 하락한 적 없으니까. 97년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뺀다고 하게 되면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올라가는 건 당연하겠죠. 네. 근데 지금같이 이런 시장 분위기 쪽에서 약간 패배주의가 만연한. 네.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네. 너무 가슴 아픈 사고가 많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뭔가 이게 동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가 맞아요. 않습니다. 이게 네. 가장 핵심적인 것 같고 근데 그런 쪽에서 그래도 내년은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국장이라고 하더라도 올해도 보니까 수익 잘 내신 분들 그래도 하반기에도 깜짝 놀랐어요. 하반기에도 수익이 뭐 100% 나오신 분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예. 매매를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 봤을 때 철저하게 되는 것만 붙었습니다. 국장에서도.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결국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보면은 근데 이게 시장의 성격을 말해준다고 보거든요. 내년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이 이제 여기서 혹시나 턴에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징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중에서 제일 센 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거, 그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붙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국장에서 사람은 남는 길이고 그걸 제가 이퀄 주도 섹터라고 하잖아요. 예. 주도주라고 하고 있고 예. 그것도 내년에도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나올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맞춰가는 게 일단 살 길이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한 개가 아니라 한 20개가 나와서 시장 20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시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시장이 그러면 이거 사도 되고 저거 사도 되고 그러면서 막 또 수단매가 막 돌아가다 보니까 그게 좋은 장인데 네. 혹시나 그게 안 나와서 한정된 종목적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글로 가야 됩니다. 그게 국장의 운명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난이도가 확 높아지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난이도가 높긴 하지만 솔직히 손절하고 그쪽으로 붙었으면 좀 나아졌어요. 결과론적으로 보지만. 예. 예. 근데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아끼는 게 맞네. 근데 막상 그때 손이 안 나가요. 네. 네. 이거 손절하고 안 되는 거 잘라서 되는 걸로 가야 되는데 그게 막상 막 근데 그 그렇죠. 훈련이 좀 돼야 돼요. 네. 네, 내년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아닌 거다 생각하게 되면 아닌 건 아닌 거 구분하고 또 아예 갔다가 손절했더니 다시 올라와 이거보다 네. 이거는 그러면 손절했다가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건 더 많이 올라갔다 네. 라고 할 만한 종목들과 섹터를 찾아내는 게 저희의 숙제고 연합뉴스 경제TV에서 우리 팀장님께서 역할이 중요하십니다. 예. 참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 플레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절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주도주가 있는 것 같아서 보면 이제 너무 비싼가 싶어서 안 사다가 계속 더 오르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야지 했는데 고점인 경우들이 많고 그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도 주도주를 보면서 좀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얘기 나온 김에 대표님께서 그러면 물론 내년이 돼 봐야 알겠지만 주도주의 흐름이 좀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본다면 좀 우리가 어떻게 아이디어 짜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뭐 또 하나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온 거 하나 딱 뜯어 봤는데요. 예. 주도주가 보통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과거 지금 몇 년간의 평균을 내보게 되니까 네. 이제 위에 쪽은 S&P 500, 밑에 쪽은 코스피입니다.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1월 달에 1등 평균 그래서 해당 섹터가 그러니까 S&P 500보다 초과 수익률을 보인 sek터 네. 그러니까 1등, 2등이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2월, 3월 때도 1월 달 강했던 게 강하고 2월 달에서 6월 달까지 그래서 상반기는 그게 주도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섹터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때 주도주는 그렇죠. 그때 강한 섹터는 상반기를 거의 끌고 가는 경향들이 높더라. 예. 적어도 3등까지도 못 갑니다. 1등, 2등 이 정도까지 해서 가장 그게 주도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요즘 예.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주도 섹터 주도주가 S&P 500은 아니지만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이런 얘기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 뭐 양자 컴퓨터, 예, 드론, 네, 드론도 상대적으로 로키드 마틴은 빠지고 네. 드론 관련주들 뭐 그런 회사들, 네. 예, 솔직히 트럼프 장남인가요? 그분 가 있는 언유주얼 머신스 이런 거, 예, 네. 이게 주가 이렇게 가는 이유가 물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나레이티브가 좀 세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변하게 나오면서 이게 좀 시장에서 자금이 몰리고 관심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현상들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내년도 1월 달에도 연결된다 그러면 추이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 그러면 중간에 죄송합니다. 그 주도주의 개념이 네. 어떤 기업이나 종목의 덩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가가 실제로 그냥 상승하는 게 주도주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결론은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네.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수익률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섹터의 수익률들이 이렇게 강한 게 6개월 강하더라. 이게 지금 나오는 결과들이죠.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보면은 한국은 더 심합니다. 1등이 6개월 동안 강한 게 2등도 없어요. 3등은 더 없어요. 1등만 살아남습니다. 그런 게 현상이 좀 나오죠.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저희가 저점 매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1월 달에 안 좋았어요. 평균적으로 수익률 안 좋습니다. 그거를 투자한다. 그러면 생각보다 더 안 좋습니다. 네. 23등, 24등, 뭐 지금 이쪽에 들어가는 25등, 26등 마이너스 7%까지 벌어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최근에 나왔던 트렌드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계속 내년에 제가 드린 얘기가 차별화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딱 정확한 데이터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되는 게 계속 되는 쪽으로 몰아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이런 현실이 아닌가. 예, 그래서 눈 부릅뜨고 될 만한 쪽으로 어떻게든 계속 또 몰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나와야 되겠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저기와 관련돼서 섹터 하나에 대한 질문을 드려보자면 오늘 장에서도 이 종목들이 꿈틀하기도 했고 루틴적으로 연말 연초 모멘텀을 받는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바이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너무 잘 아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이제 당연하고 그 외 개별 모멘텀들에 대해서 많이 스터디를 하실 텐데 이런 바이오주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지 이거는 팀장님께서 먼저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바이오는 상반기 올해 상반기 그리고 한 3분기 정도까지는 주도주였죠. 네. 네, 주도주였는데 사실 한 10월 달 이후로 주도주 자리에서 살짝 이제 좀 비켜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미국의 바이오테크 ETF들은 조금 행보하는데 우리나라만 3분기까지 너무 좀 땡겨 놓는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개별적인 이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랠리를 펼쳤는데 미국의 보통은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도 주도주 이야기를 하셨지만 국내 주도주가 결과적으로 좀 그 생명력이 길어지려면 예. 국내에 국한된 테마로서는 제한적이었던 것 같고요. 제 경험상으로는 네. 결국에는 글로벌리 이슈가 되고 글로벌리 같이 움직이는 그러한 테마가 됐을 때 굵직한 테마가 됐을 때 좀 그 생명력이 길어지는 부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예. 그래서 하반기에 조금 좀 아슬아슬했던 게 미국의 바이오테크는 분명히 좀 상단을 넘어서지 못하고 쉬고 오히려 조정받는데 우리만 몇몇 종목들을 땡겨놓는 그 흐름에 있어서 이게 한번 좁히는 과정이 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뭐 저희가 그 수익률을 딱 비교해서 지금 가지고 온 게 있는데 지금 파란색 그래프가 미국의 대표적인 XBI라는 바이오테크 ETF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 9월부터 11월 사이에 거의 제자리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기간에 우리나라 국내 바이오 액티브 ETF 2종을 보시면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네. 그림이 나왔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11월 달 이후에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이상이 순식간에 그러네요. 하락을 하면서 붙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나마 뭐 최근에 이제 조금 우리가 오늘도 그렇고 약간 힘을 내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연간으로 보면 재밌는 게 우리나라 국내 액티브 ETF가 그래도 미국의 ETF, 바이오 ETF보다는 그래도 성과는 네. 괜찮았는데 이렇게 이제 연말에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딛고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관과 외국인들의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에 대한 순매수가 연말에 상당히 강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대주주 관련된 물량들이 하반기에 연말에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고 그 물량들이 이제 끝나고 나면 개인 투자분들이 다시 이제 네. 비중을 좀 담으면서 바이오가 좀 안정을 찾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오늘까지는 어쨌든 개인 투자분들보다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힘으로 반등이 나왔고 공교롭게도 요거 한번 보시면 개인 투자분들이 11월 달까지 넘게까지 거의 계속 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죠? 파란색. 네. 미국의 바이오텍이 못 가고 바이오가 이렇게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분들이 계속 사다가 결국엔 12월 달 이후에 줄였고 아직도 별로 채우지 않고 있는 네. 그런 그림인데 요 나오는 물량을 누가 받아갔냐 하면 보시는 것처럼 기관 투자가들이 누적 순매수 포지션이거든요. 그 다음 외국인들이 이렇게
누적 순매수로 받아가는 그런 그림이 연말까지 나오면서 반등에 일단은 성공을 하고 낙폭이 컸던 바이오들이 성공을 하고 마감이 됐는데,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바이오는 항상 하케 모멘텀이라는 게 네. 이벤트가 중요하고, 1월 달에 연초에 포문은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포문을 엽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센팅인 거고요. 개인 대주주분들이 물량을 많이 이렇게 컨트롤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제 연초에 비었던 부분들을 좀 자신감 있게 다시 다 담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연말에 이렇게 이제 좀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가 쉴 때 담았잖아요. 네. 이들이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 들어올 때 급하게 큰 물량을 또 덤프업 시켜버리면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네. 약간 제한을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초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체크는 하실 필요가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 하반기 워낙 이제 좀 반납한 부분도 있고, 뭐 어쨌든 내년도 뭐 4번에서 2번으로 금리 인하 횟수는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의 방향성은 전체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원래 하반기보다는 그래도 상반기에는 뭐 연초에는 또 좋아지는 그런 그림을 일단은 염두에 두시고, 바이오는 연말에 그러면 어떤 종목들 위주로 좀 수급이 들어왔는지는 한번 체크해 놓고 연휴 때 연초를 또 준비해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 올해 연말 그리고 연초에는 평시와는 조금은 분위기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어떤 순매수 종목들만 보더라도 굳이 이런 시국 이런 전국에 바이오를 라고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최대한 좀 지금은 안전하게 좀 지나가자라는 심리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과연 또 1월에 들어서 개인 대주주 물량들이 얼마나 또 매입이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 와중에 연속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질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도 바이오주에 대한 아이디어 좀 주시겠어요? 네, 한국의 바이오는 미국하고 같이 유사하게 보기보다는 네. 좀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 쪽은 금리 관련된 거 많이 비교하잖아요. 예. 금리가 이게 필요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이는 아시죠?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때. 네, 근데 왜 그렇게 나오냐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바이오주 보다 보면은 기술력과 관련된 쪽들은 충분히 과거에 저희가 알고 있던 어떤 수준의 뭐 신약 개발을 통해서 레벨업 되는 과정들이 아니라 그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우리 기술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현상들이 나오게 되면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더 많거든요. 예. 네, 그렇게 되면은 바이오주 내년에는 딱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 쪽이죠. 기술력 갖고 있는 플랫폼, 대표적인 게 알테오젠, 리가템 바이오 이런 쪽들, 이게 성과가 나올 때마다 레벨업 할 수 있는 조건들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이 도와주는 거죠. 생물보안법 관련된 쪽에서 연말에는 조금 좀 이제 중국의 로비가 좀 셌는데, 내년은 어림없어. 트럼프 대통령 이제 취임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런 거 어림없어. 그러면은 또 추가적으로 될 가능성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에 나오는 이제 CMO 쪽, 네. 이쪽들은 또 관심이 높아지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이번에 비만 치료제 쪽에서도 성과를 낸 쪽들은 금리가 막 올라가는데도 오히려 슈팅이 나왔어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딱 2가지입니다. 즉 장기 지속형, 얼마나 뭐 한 주마다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한 달, 3개월 이런 식으로 맞게 되면은 얼마큼 또 성과를 낼 것이냐. 그러면 당연히 번거로움이 덜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관심이 증폭되겠죠. 네. 또 하나 경구용. 네, 이 2가지가 큰 추세로 가는데, 그게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런 빅파마들하고 손잡고 하는 회사들이 더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거기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첨생법. 이게 내년 2월 달에 또 이제 또 법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네. 그거 관련된 쪽에서 참 되게 오래됐어요. 20년 된 것 같아요. 줄기세포 쪽. 이쪽이 그나마 연구 그리고 또 성과 내기에 좀 발판을 깔아준다. 그러면 이것도 또 변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바이오주 관련된 쪽은 뭐 가장 많이 뭐 증권사 쪽에서 나왔던 쪽이 얘기하는 게 반대는 했는데 뭐 성과는 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오긴 하는데 모릅니다. 이거는 또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계속
어차피 중국이 하는 거 일단 다 커트할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건 또 어떤 식으로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의료 정책 관련된 쪽들은 정확하게는 의료 수가를 낮춘다라고 했을 때 중간에 들어가는 PBM과 관련된 그 민간보험 쪽 있죠. 네. 이쪽과 관련된 쪽들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면서 변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영향은 조금 다를 수 있겠다라는 쪽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내년에 기대되는 섹터를 쭉 보게 되면은 이게 다 성과가 기대를 하는 것들이지. 그러면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아우 이 회사들이 다 성과 완료해서 변화가 나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항상 도전이 있고 응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나왔었을 때 만약에 실패를 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충격을 받겠죠. 근데 그거보다 지금까지 최근에 나왔던 결과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또 보완이 되는 측면들이 있겠죠. 그런 쪽을 봤었을 때 지금 뭐 가장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게 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것들 계속 또 얘가 나올 거고, 게다가 또 셀비온 방사성 의약품 쪽 퓨처캠 이런 회사들 계속 또 얘기 들어올 거고, 게다가 D&D 파마텍, 팩트론, 인벤티지랩 요 정도쯤, 요 정도. 그리고 또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게 케어젠입니다. 주가 보면은 언제 여기까지 올라갔어? 라고 하는데, 제가 한때 입고 있었던 디글루스테롤, 그러니까 몸속에서 그 펩타이드제인데 이걸 가지고 그 약간 건강기능성 식품이잖아요. 그 조금 조절하는 거, 그래서 혈당 조절하는 거, 그런 쪽에서 성과를 내는 부분들과 함께 황반변성 얘기도 나오면서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약간 확대가 되는 쪽들이 비만 치료제 쪽으로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비만 얘기만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성과가 조금만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시면서 빼먹지 말아야 될 것도 유한 영향도 있고, 이런 쪽들이 이런 기대되는 성과가 한 단계씩 나왔을 때 그거는 금리도 이길 수 있겠다라는 쪽도 보시면서 하나씩 또 개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참 뭐 임상도 그렇고 한 단계 한 단계가 워낙 알 수도 없고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성과를 실제로 어떻게 내는지에 따라서 물론 변동성도 심해질 수는 있겠으나, 방금 또 정리해 주셨던 그 종목군들 보면서 뉴스는 한번 계속 쫓아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연말연초 얘기도 나왔고 해서 드는 생각이, 연말연초가 되면 또 어떤 신기술에 대한 모멘텀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뭐 드론이나 양자 컴퓨터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또 급등했던 종목군 중 하나가 로봇이란 말이죠. 이 로봇은 또 어떻게 보고 진짜 이거를 주도주로서 우리가 삼고 전략을 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로봇주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은 테마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로봇 쪽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기술력이나 그 자금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중국은 특히나 괜찮은 성능을 값싸게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고 있고, 미국은 누가 뭐래도 뭐 첨단 기술 관련해서 결국에는 로봇이 인공지능을 이제 탑재를 해야 제대로 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된다라는 이런 이제 스토리인데,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기술력은 뭐 우리나라보다는 당연히 미국이 지금 거의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산업에 있어서 경쟁으로 보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로봇에 있어서 뭔가 경쟁력을 보이기는 쉽지 않은 게 지금에 있어서의 현실입니다. 이거는 뭐 물론 앞으로 미국이나 중국 대비해서 로봇 기업들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저는 그렇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바람이 불고 뉴스 플로우가 움직일 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게 맞고, 그 테마성에 이제 편성을 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는 로봇은 이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생각인데, 그러면 어떠한 모멘텀이 지금 발현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일단 좀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올 한 해 로봇 관련주들은 별로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움직임이 없다가 거의 지금 12월 중순 이후부터 로봇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이유가 있고, 첫 번째 이유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첫 번째 이유는 뭐 오늘 이미 뉴스에 엄청나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뭐 제슨 토르라고 하는 뭐 엔비디아도 이제 뭐 휴머노이드의 로봇 경쟁에 참전한다, 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오늘 로봇 관련주들한테 힘을 한번 실어준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로봇 산업이 앞으로 2배 이상 뭐 전망이고 어쩌고 이제 이런 전망까지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거 전에 그 12월 중순부터 로봇이 바닥을 찍은 이유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3가지 뉴스가 바닥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TSMC의 웨이저자 회장 있죠. 네. 웨이저자 회장이 어떤 컨퍼런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테슬라의 머스크를 만나보니까 자동차보다도 인공지능 로봇 개발에 훨씬 더 주력하고 있는 것 같고 그를 위해서 TSMC한테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대만 총통한테 대만도 이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12월 18일 날 우리나라로 번역이 돼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무렵부터 뉴스 플로우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당연히 이제 CES 2025에서 AI가 가장 핫한 트렌드고 1등입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키워드가 밑에 빨간색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로보틱스가 결국에는 차세대 뭐 인공지능 다음에 뭐 관통하는 키워드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그 다음부터 나왔고 요 날짜도 한번 잘 보시죠.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나온 보도 시점 보시면 12월 19일부터 이게 배포가 되고 20일부터 나오기 시작해 딱 그 무렵부터 지금 그러네요. 뭔가 뉴스가 같이 뭉쳐지기 시작했는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뭐 첨단 전략 기술에 로봇과 방산 분야 확대한다라는 그런 뭐 나왔는데 그 키워드가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놓은 요 용역입니다. 뭐 휴머노이드 로봇을 되게 강조를 해놨죠. 네, 그래서 20km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첨단 기술로 지정을 해서 뭐 정부에서 많이 국가 기술로 이제 밀겠다라는 것들이 그 무렵에 또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로봇의 대장주는 제일 덩치 큰 기업은 레인보우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이 1년 동안의 추이를 한번 보시죠. 연초에 반짝 2월달에 움직였다가 계속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빨간색 영역으로 오른쪽에 해놓은 시점이 언제냐 하면 방금 관련된 뉴스들이 나왔던 12월 18일부터의 주가 흐름을 제가 이 빨간색 영역으로 해놓은 건데요. 자, 로보티즈도 마찬가지고 감속기의 대표 기업이라고 하는 SPG도 그렇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저 빨간색 영역부터 서서히 이제 저점을 찍고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엔비디아와 관련된 제슨 토르와 같은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이미 12월 18일부터 방금 말씀드렸던 뉴스들로 인해서 로봇 관련주들한테는 모멘텀이 일단은 형성이 된 거죠. 이게 이제 돈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이야기입니다. 올 한 해 이제 많이 빠졌고 전체 바람의 방향이 로봇 쪽으로 불어주다 보니까 이들이 움직임이 나타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하나 더 힘을 실어준 거는 오픈 AI도 뭐 넥스트 AI 쪽은 휴머노이드 고민을 한다고 하니까 뭐 글로벌리 이거는 바람의 방향이 같이 가다 보니까 우리 국내 로봇 관련주도 저점 찍고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제 가장 관심 있는 뉴스는 사실 오늘 새벽에 주말 사이에 나온 블룸버그에 나온 요 기사인데요. 미국의 노숙자 수가 기록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노숙자 수가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난민 수가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인데 지금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방향이 뭐죠? 불법 이민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제 차단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걸 이제 멕시코나 뭐 이쪽에 막 압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 20일 취임하고 이민 정책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값싼 노동력으로 버텼던 노동시장에는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로봇을 통해서 기존의 생산성을 유지해야 되는 그 다음에 좀 3D 같은 이런 직군들에 대해서는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면 뭐 이러한 부분이기도 전체적으로 로봇한테는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환경을 충분히 실어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뭔가 분위기가 형성이 될 때 로봇 관련주들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오늘 보시면 종목들은 많이 올랐지만 주로 외국인들 뭐 수급으로 좀 움직였고 기관 투자가들은 레인보우와 SPG 정도를 제외하면 크게 수급이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체크하시면서 연말에 옥석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표님께서도 로봇주에 대해서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로봇주는 지난주에 한번 쭉 설명을 드렸을 때 약간 하드웨어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국은 그때도 드린 얘기가 그겁니다. 한국은 어차피
저출생 국가고 네. 초고령 사회로 들어오다 보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인력에 대한 대체 문제. 이게 나오다 보니까 그냥 당장 필요한 건 협동 로봇입니다. 예. 협동 로봇이 가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업 자동화 쪽으로는 한국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 네. 그중에서 또 협동 로봇 쪽으로 더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도 할 수 있게 바꾸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근데 그게 가장 큰 화두고 그러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로메카 이런 쪽들이 최근에 강한 쪽이고 거기 들어가는 액추에이터와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 또 뜨는 거죠. 액추에이터 안에 들어가는 게 구동 모터, LG 구동 모터 산업부 인수에다가 지금 열심히 하는 회사가 뭐 하나가 있습니다. 하이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런 회사가 들어와서 지금 시세가 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다 오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협동 로봇 쪽 안쪽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SPG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그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그 안쪽에서 하드웨어 쪽만 지금 계속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족 보행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그에 대한 개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하는데 예. 벌써 올해 3월달에 그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가 얘기했던 게 그때 처음으로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루트 시스템이고 그게 하나가 잭슨인지 이 잭슨 토르 관련된 컴퓨터 관련된 쪽들이 거기가 얘기가 나온 거죠.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일단 저희가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AI도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주도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근데 AI가 그렇게 열심히 학습을 해서 학습한 다음에 추론하는 과정이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왜 어렵냐면은 아까 저희가 그때 공부했던 것처럼 뭐 액추에이터가 과정이 나와서 움직인다고 하는데 물리적인 거예요. 물리적인 건데 이게 그러니까 AI가 학습을 한 거에 따라 판단을 해서 액션을 취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론은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피지컬한 게 나옵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들이 그렇죠. 네. 이게 자기가 판단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액션을 취한다는 주인님이 이때쯤에는 내가 약봉지를 딱 뜯습니다. 그러면 얘가 와서 판단을 해서 그걸 가지고 액션을 취해서 물을 따라갔다가 나한테 준다라고 네. 하는 이 과정들이 이게 다 AI가 컨트롤하면서 나오는 분야거든요. 네.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AI 에이전트라고 얘기했었을 때도 에이전트가 뭘 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소프트웨어 컨트롤하면서 그냥 우리한테 결과를 보여준다. 이것만 하게 되면 그나마 아마 단계가 많이 줄을 텐데 지금 피지컬까지 움직여서 그것까지 반응해서 저기저기 그래서 왜 휴머노이드 로봇이 유압기기를 안 쓰고 전기 구동 장치로만 간단하게 가기 시작하는 변화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가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이 부분들을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중국까지도 지금 열심히 따라와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그걸 못한다고 아직까지도 웨어러블 로봇 언제 나와 이거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게 되면 만약에 관심이 있다 그러시면은 미국 쪽에 공부를 해보시는 게 맞아요 이쪽도. 그래서 뭐 정 안 된다 그러면 ETF 쪽에서 뭐 로보, 아로비오, 뭐 아로비제트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차라리 대응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기승전 또 미국이네요. 네, 근데 그러니까요. 앞에 설명이 길어지길래 저는 이제 국내 로봇 투자 아이디어 나올 줄 알았는데 결국 또 우프게도 몇 가지 종목은 얘기 드렸습니다. 네. 어차피 저희는 협동 로봇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나가는 그런 섹터는 있고 네. 근데 아직까지는 오케이. 갈 길이 멉니다. 알겠습니다. 네. 로봇주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뉘앙스는 충분히 이제 와 닿았으니까 여러분들도 판단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 테슬라 얘기도 나왔고 로봇도 얘기가 나왔으니 슈퍼컴퓨터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멘텀 얘기하면서 브로드컴 뉴스를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는 테슬라 뉴스도 나왔습니다. 이제 슈퍼컴퓨터에 들어갈 HBM4 여기 수주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 두 종목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는 대표님께서 먼저 한번 오늘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거 뭐 기사만 보게 되면은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로봇 얘기 들으면서 그룹 원래 GR00T인데 네. 보기 쉽게 그냥 그루트라고 부릅니다. 그냥. 네. 예, 그렇게 나오는 것 중에서 거기서 이제 AI가 적용돼서 로봇 쪽하고도 똑같이 또 다른 이제 제어와 함께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도 AI가 또 다른 분야로 봐야 되겠죠. 네. 거기서도 HBM이 쓰입니다. 당연히 메모리 단기 저장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HBM이 쉽게 얘기하면은 AI가 들어간 쪽에서 같이 성장하는 또 다른 분야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또 AMD가 떡하니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변화를 또 우리가 몰랐던 것처럼 마냥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테슬라는 일단 자기네가 원하는 것 쪽으로 AI를 만들어 갑니다. 네. 그게 지금 얘기하는 노조 슈퍼컴퓨터 이쪽에 들어가는 HBM4를 이렇게 통합시켜서 이제 우리도 쓸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삼성 SK하이닉스 쪽에 그래서 샘플을 요청했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기사가 나오면서 과연 누가 들어갈 것이냐. 이게 별로 중요한 뉴스가 아닙니다. 그만큼 HBM이 그런 식으로도 또 다른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필요할 정도로 쓸 정도의 그렇죠. 예, 양이 더 커지고 있는데 네. 저희는 그냥 아예 메모리 오페 안 돼. HBM은 그냥 HBM3 이 삼성전자가 통과되느냐 마냐 이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만큼의 확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까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예, AMD가 지금 떠오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 내년 가게 되면 아까 AI 에이전트를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네. 게 삶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면 구글이나 애플이나 아니면 또 다른 아마존이나 모두 다 내가 원하는 내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내 환경 쪽에서 네. 나와 맞는 그 iOS 환경이라든가 내가 또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또 자기 환경이 있겠죠. 그러겠죠. 거기서 맞게 앱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바꾸려면 내가 필요한 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거에 대한 설계는 누가 맡기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AMD부터 뭐 또 지금 브로드컴 이런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이제 또 한 단계 레벨업된 HBM4를 원한다라고 하게 되면 더 레벨업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었을 때는 이게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의 변화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얘기했던 게 2030년 가게 되면은 지금 메모리 시장만큼이나 HBM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고 보게 되면 여기서 그만큼 근데 커지게 되는데 메모리 시장은 계속 또 디램 가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는 수익률이 최소 40%예요. 그러니까 마진이 40%예요. 그러면 그만큼 커지는 거에 대한 이익은 누가 공유할까요? 라고 하게 되면 이게 또 중요한 변화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새로 진입해서 이게 쌓아가는 것보다 수요를 어느 정도 좀 쌓아놓고 그거를 충분히 누리는 회사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 회사는 또 이제 또 삼성전자를 자꾸 비교할까봐 그래서 그런데 당연히 예, 실적에 대한 또 자신감이 또 돋보이겠죠.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변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쪽들이 핵심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뉴스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누가 HBM4 원한다 하더라. 또 빅테크 기업들이 나도 줄래? 라고 하는데 공용적인 엔비디아와 아니면은 또 브로드컴 또 마블 이런 회사들이 다 확 좀 시장 점유율이 나눠져 가지고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는 HBM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 중요성을 이제 슬슬 알고 그러면 HBM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입장이나 만약에 나중에 가게 되면 내년 말 아니면은 2026년쯤 가게 되면 또 그게 얘기 나올 거예요. 중국도 HBM이 이만큼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들도 만약에 뛰어들어서 뭘 하려고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수율이거든요. 수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테스트 장비 이쪽들이 또 가장 얘기가 나오는데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테스트 장비 쪽에서 독보적인 기업이냐 이건 또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하이닉스가 약간 표준식으로 만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연관된 회사들은 분명히 성과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변화가 나온 것들은 잘 추적하셔서 보시면 지금까지는 밸류로 싸웠는데 예. 밸류는 다 빠졌습니다. 그럼 이제 Q 확대 실적의 확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 이건 눈여겨봐야 된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국내 반도체주들에 대해서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부진으로 주가도 계속 눌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떤 변화에 대한 모멘텀에도 좀 비중을 두고 뉴스를 쫓아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대장주뿐만이 아니라 어떤 테스트 장비 업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팀장님께서도 좀 아이디어 공유를 해주시죠. 일단 저는 뭐 HBM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톤이 그렇게 높지 않은 스탠스라서 예. 그러니까 AI 메이커들의 수요는 엄청나게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요 세 군데밖에는 HBM을 납품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이미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이 물량만 엄청나게 이제 퀄리티 테스트를 좀 빡세게 하는 건지 결국에는 오늘이 12월 30일이잖아요. 내일까지 만약에 이야기가 안 나오면 연내 뭐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결국에는 안 이루어지고 네. 새해를 맞이하는 거거든요. 사실 여름부터 기대하는 계속 뉴스들은 나왔었는데 그랬었죠. 예.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엔비디아에서 뭐 다 됐다 뭐 이런 이야기는 했지만 그게 넘어가는 기 때문에 HBM4에 대한 기대는 사실은 엔비디아 향보다는 브로드컴 관련된 부분들이 네. 이미 이제 브로드컴에서 우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한테 요청을 했고 그들한테 뭐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지금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쪽에서의 ASIC 반도체, 커스텀 반도체의 대장은 브로드컴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쪽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만약에 브로드컴에 삼성전자가 뭔가 대응하는 뉴스가 내년도에 연초라도 상반기라도 좋은 내용이 나와버리면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5만 원 뭐 그 언저리에서 계속 자사주 매입하는 동안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게 이제 한번 되게 이제 슈팅 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브로드컴이 삼성전자 제품을 쓴다라는 뉴스를 사실은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그 부분으로 한번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그러한 기대감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우리 HBM 관련주라고 하는 장비주들이 사실 연초 고점 대비해서 50% 60% 지금 빠진 종목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근데 그나마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의 방향성이 큰 변동성이 없이 약간 행보하니까 이 HBM 관련된 종목들한테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수급이 좀 몇몇 종목들로 들어오면서 바닥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요 HBM 관련된 장비주들이 먼저 한번 뭐 수익률 게임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찰나에 삼성전자도 그 브로드컴 관련된 뭐 좋은 뉴스가 내년에는 좀 특히나 내년도 빨리 연초에 좀 나와줬으면 하는 일단은 뭐 그 정도 바람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요즘에 뭐 반도체 관련해서 소부장 업체들도 가끔 꿈틀꿈틀 하는데 일단 대장주들에 대해서는 뉴스가 나오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뭐 IR도 그렇고 실제적인 성과도 좀 빨리 잘 좀 나오고 제공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 다시 한번 가져보고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HBM4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저희가 그 박세익 대표와도 얘기를 하다가 잠깐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워낙 이제 고환율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달러 강세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수출주에 대한 기대감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지금 상황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는 두 분이 어떤 투자 전략과 아이디어 갖고 계실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결국에는 지금으로서는 눈에 보이는 게 이제 수출주다 보니까 또 여쭤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같이 또 가는 게 엔터주들도 얘기를 많이 나와서요. 이들에 대해서는 좀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연말이 이제 끝났고 내년도가 되면 이제 4분기 실적 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어느 순간 나오겠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연말 연초에 산타랠리 뭐 이야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1월달이 가까워지면 뭐 1월 효과라고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교과서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1월 달에는 중소형주들이 연중에서 가장 강하게 랠리가 펼쳐지는 달이다라고 해서 이제 1월 효과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어느 정도 또 한번 이제 끝나고 나면 결국에는 이제 실적도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 한 1월 달 어느 정도의 연초 효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실적에서 가장 자신감을 나타낼 수 있는 섹터라면 고환율에 결국에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어느 정도는 또 한 섹터가 갈 수 있거든요. 지금 환율이 좀처럼 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레벨이 1,450원대 뭐에서 1,500원 사이가 유지가 된다라면 만만치 않은 그런 이제 고환율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게 제가 봤을 때 엔터 같은 부분들이 되는데 그냥 환율만 좋아서는 안 되고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장사가 지금보다 더 잘 되는 기업 중에서 때마침 그들이 수출 비중이 높으면 그게 이제 교집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이제 환율 좋으니까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올해보다 내년도에 이 회사는 업황이 더 좋은데 거기에다가 환율까지 좋으니까 더 나오겠지. 이게 이제 서프라이즈인 거죠, 사실은. 그 기준이면 자동차 좀 애매해지는데요. 자동차 애매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자동차는 좀 후순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국내에는 일단 뭐 요즘 워낙 우리나라는 안 좋은 사건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주머니의 이 소비 심리 자체가 지금 좀 많이 위축돼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강하죠. 그래서 국내도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자동차는 해외 쪽에 수출이 좀 잘 돼야 되는데 해외 쪽에 이 데이터가 엄청 서프라이하게 나올 수 있을지 네. 그 부분은 앞으로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심리로 인해서 자동차는 약간 후순인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는 요 표에서 제가 하나 요약을 해온 게 돈 쓰는 거 있잖아요. 돈 쓰는 거. 예. 돈 쓰는 거는 원화로 지출하고 대신에 받는 거 지금 수익은 달러라고 제가 표현해놨잖아요. 요런 구조가 되는 기업이 훨씬 더 임팩트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달러로 비용 나가고 달러로도 수익 들어오고 이러면 이제 별로 남는 게 없는 거고 비용은 원화로 나가는데 뭐 그러니까 아이돌 같은 분들한테는 우리가 달러를 이제 엔터사들이 주진 않잖아요. 그죠? 예. 원화로 뭔가 급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급하게 되죠. 근데 해외에서 티켓 하는 거, 굿즈 파는 거, 그 다음에 해외에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한 쇼케이스에 나간다든지 방송 프로그램에 뭐 우리 뭐 로제라든지 이런 가수분들이 나가게 되면 네. 그 출연료는 달러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기업들, 산업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괜찮다. 그리고 올해는 뭐 별로 안 좋았다면 내년도에 턴어라운드가 된다든지 아니면 올해는 숫자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올해 대비해서 성장률이 더 잘 나온다든지 이런 교집합이 나오는 것들 그 결론적으로 뭐 엔터가 대표적인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원재료를 어디서 갖고 오는지는 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화장품도 저 기준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화장품의 원재료의 대부분은 물이거든요. 거의 이제 수분과 관련된 부분들이. 저것도 뭐 비용은 원화하고 수익은 그렇죠. 달러로 화장품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으로 뭐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화장품 이름은 빼놨는데 수출 비중이 높은 것 중에 대표적으로 요 우리 얼굴에 트러블 났을 때 이렇게 동그랗게나 네모나게 패치 붙이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붙이고 좀 지나면 이제 이 트러블이 진정되고 해서 뭐 미국에 있는 최대 전자상 거래라면 어디죠? 아마존 같은 이런 쪽에 뭐 셀러 순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한 부분이 있는데 국내보다 수출 비중이 꽤 크고 뭐 수출 중에서 미국 비중이 큰 기업들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화장품 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기업은 뭐 누구나 아는 기업이니까 그렇죠? 예.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 부분 있고 미국에서 상당 비중 발생하니까 최근에 환율이 고환율일 때 실리콘투도 지금 바닥 찍고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산업들이 결국에는 내년도에 조금 뭐 상반기에 나오는 뭐 숫자가 좀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혹시라도 내년도에 환율이 여기에서 계속 밴드가 유지가 되면 뭐 내년도에도 진짜 이제 환율 플러스 원래 숫자도 잘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환율의 방향성이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로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1월 20일이 트럼프 취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물가를 계속 떨어뜨려서 그렇죠. 금리도 낮추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궁극적으로 방향성은 잡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지금 트럼프가 되면 뭐 관세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하니까 그러한 약간의 이제 부분들이 먼저 선반영돼서 금리라든지 달러가 강하게 움직이는 거지 막상 트럼프가 취임하고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서 가스 뽑아내고 유가 뽑아내고 모든 것들의 이 물가의 근원 중에 하나는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공급 과잉으로 안정을 찾게 되면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나 달러는 다시 좀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은 환율 관련된 수혜주들을 내년도 연초까지는 볼 필요가 있겠지만 만약에 1월 20일 취임 이후에 그러한 이제 매크로의 방향성이 좀 바뀌게 된다라면 그때는 빨리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의 피해를 입었던 것들부터 좀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뭐 아직까지는 이제 제 생각엔 거기까지 가 있는 거지만 지금은 그런 방향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트럼프 취임 이후에 매크로 관련된 지표들의 방향성의 변화는 계속 추적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취임 이후에 논 US 국가들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로직을 또 얘기를 해주신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수출주 가운데서 뭐 엔터주와 또 화장품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수출주 관련해서는 좀 어느 쪽에 포커싱 두고 계세요? 어느 섹터나 어느 산업군이요? 저는 이게 트렌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번에 오징어 게임 2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거기서 혹시 제가 내용들은 그냥 이렇게 좀 보고 거의 저랑 똑같은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125번 민수. 그러던가요? 이제 전 이름이 같으니까 알고. 예.
이거만 얼음 이거만 생각하시죠? 네. 예, 그러지 마시고 조금 소심한 약간 역할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거기 되게 소심한 괴롭힘 당하고. 아, 괴롭힘 당하는. 네네. 똑같잖아요, 저 방송에서 맨날 괴롭힘 당하고. 야, 그런 눈빛 보지 오늘은 마세요. 절대 농담 받지 않겠습니다. 아, 예, 예, 죄송합니다. 네. 근데 또 여기서 그걸 왜 유심히 봤던 게, 그러니까 그때 또 한때 삼양식품이 턴하기 첫 번째 조건이 거기서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그렇게 맞네요. 된다라고 하면서 네. 저는 거기서 나오는 뭐 소품들 네. 직접 PPL이라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네. 자연스럽게 녹아서 뭐가 변화가 날 것들이 없나 그래서 유심히 봤습니다. 총이 많이 나오던데.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게 먹는 것 중에서 보면은 첫 번째 먹었던 게 그 뭐죠? 빵 우유. 그 빵도 자세히 안 나왔어요. 소보루 네, 빵인지 맞아요. 뭔지. 맞아요. 그러면 제대로 잘 보였으면 SPC 삼립 뭐 이런 것이라도 네. 뭐 도시락. 도시락 예전에 옛날 도시락이라고 맞아요. 해서 거기 막 그 소세지 네, 하는데 네. 그거를 조금 자세히 보여줬으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용에 대해서 좀 대사가 좀 왔다 갔다 한다든가 예. 그랬었으면은 거기 들어간 거 볶음김치 있을 거고 뭐 멸치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되면은 네. 그게 또 혹시나 또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훅 지나가더라고요. 네, 네. 마지막 세 번째가 김밥이었습니다. 김밥하고 콜라. 김밥. 예. 네. 근데 그것도 맛있네 그러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 네. 장면에서는 포인트가 김밥보다는 포크였죠. 야, 잘 보셨구나. 예. 아. 아니 스포하지 마세요. 스포하지 마시고. 아, 스포는 예. 그러니까 아니고. 예,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연결될 네. 만한 그런 거를 열심히 왔는데 네.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네, 뭐 네. 내용이야 뭐 어차피 3편까지 가기 위한 이제 중간 다리 역할을 네, 했다고 네. 보는데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어떤 트렌드를 맞춰갈 수 있는 새로운 뭐가 없을까? 그러네요. 그게 이제 그러면 그게 기폭제가 돼서 또 이렇게 인기가 쫙 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게 영향받는 게 또 주가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평소에 수출은 요만큼 하는데 수출이 이만큼 늘어서 거기서 플러스 알파 채산성 수출 환율 효과까지 가세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그러니까 먼저 기본이 Q 확대가 나와야 돼요. 수출량의 확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가세가 돼야 시장이 환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이제 K 브랜드 닮은 이런 뭐 화장품부터 나머지 K 푸드부터 뭐 K 팝 이런 것들이 그나마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환율 효과가 가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포인트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맞춰가면서 내년도 나올 것 같아요. 변화가 이제 트렌드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또 그나마 지금 같이 뭐 우리나라가 그래서 탄핵 정국에다가 뭐 비행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많이 외국인들이 안 들어올 것 같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저 오늘 돌아다녀 보면서 오늘 좀 특집 방송에서 많이 돌아봤거든요. 아, 관광객들이. 관광객들 많습니다 아직까지. 아. 그래서 뭐 물론 피부적으로 들어온 숫자는 많이 좀 줄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이 들어올 정도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고 변화가 나올 것들은 내년도 있다라고 해서 열심히 찾아보는 게 주식 투자자의 자세가 아닌가 이상입니다. 혹시 뭐 중국 쪽입니까 그러면? 뭐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요. 네. 그 경계 두지 말고 또 어디든지 좋아하든 간에 어디서 뭐 매출이 뭐 갑자기 트렌드에 따라서 뭐 200% 늘었다 이런 것들은 관심 있게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